노비가 양반의 족보를 빼앗았다. 실화입니다. 돈을 빌려준 노비가 양반이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아뒀던 족보를 강탈했습니다. 고을 사또도 뭐라 못했습니다. 그 노비가 너무 부자였으니까요. 잠깐요. 노비가 부자였다고요?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의 노비는 다른 노비를 소유했습니다. 조선의 노비는 주인을 상대로 30년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의 노비는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그 노비가 맞습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세 가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노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노비의 실제 삶은 어땠는가? 법이 보장한 것과 법이 외면한 것, 그리고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이 제도가 왜, 어떻게 무너졌는가?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비하면 조선을 떠올리지만 노비는 조선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노비가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고조선의 팔조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기원전의 이야기입니다.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전쟁 포로와 사형자의 가족을 노비로 삼았고, 백제에서는 간통한 여성을 남편 집의 노비로 만드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내내 노비는 전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정복하고 포로를 잡고 그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구조.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 어디서나 보이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려는 어떨까요? 고려 시대에 들어서면 노비제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됩니다. 공노비와 사노비의 구분이 생기고 노비의 신분을 대대로 세습시키는 원칙이 왕건 때부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일천즉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생기면서 노비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고요? 귀족들이 이걸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여성 노비를 양인 남성과 결혼시키면 그 자식은 자동으로 자신의 노비가 됩니다. 불법이었지만 감히 누가 귀족을 막겠습니까? 심지어 몽골 제국에서 파견된 관리가 이 노비제는 너무 심각한 폐단이다, 개혁해야 한다 고 나섰을 때 충렬왕과 고려 귀족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해 개혁을 막아냈습니다. 고려가 몽골의 간섭에 강하게 저항한 거의 유일한 사례가 바로 노비제 폐지 반대였다는 사실, 생각해 볼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체제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조선입니다. 조선의 노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공노비는 국가에 속한 노비입니다. 왕실에서 일하는 내노비, 관청에서 일하는 관노비, 군영에서 일하는 영노 등이 있었습니다. 사노비는 개인이 소유한 노비입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그 노비들이죠. 사노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인 집에서 함께 사는 솔고노비, 그리고 따로 나가 살면서 일정 금액을 바치는 외거노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외거노비는 사실상 독립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을 꾸리고 재산을 모으고 사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의 얼굴을 거의 볼 일도 없이 1년에 한 번 일정량의 포만 바치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노비의 이미지와 얼마나 다른지 느껴지시나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노비가 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일천즉천 원칙 때문에 부모 중 하나가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됐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였습니다. 둘째는 형벌입니다. 반역죄를 저지른 가문은 외문지화를 당했는데 사형을 면한 여성과 15세 이하 아이들은 공노비로 전락했습니다.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아도 아버지나 남편이 역적이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됐습니다. 셋째는 스스로 노비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인 경로입니다. 흉년이 들거나 빚이 쌓이면 양인들이 스스로 유력자에게 몸을 팔아 노비가 됐습니다. 당시 양인은 군역과 세금이라는 이중 부담을 졌는데 차라리 노비가 되면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배층 입장에서 착취하기 좋은 자를 국가에서 직접 착취하는 것보다 차라리 힘 있는 양반 밑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를 혀포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던 시대. 이 사실 하나가 조선의 구조적 모순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비의 비율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17세기 기준 조선 전체 인구의 최대 30%부터 40%까지가 노비였습니다. 인구 3명 중 1명이 노비였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제임스 팔레는 이 수치를 근거로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의 노예 비율이 약 3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논쟁이 왜 지금도 계속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노비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미지, 그러니까 주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만 사는 존재.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제가 직접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 실제는 훨씬 복잡했다는 겁니다. 법이 보장한 것이 있었고 법이 철저히 외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 속에서 수백만 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냈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노비는 법적으로 재산권이 있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다른 노비를 소유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도 용궁연의 기록에 따르면 1720년 기준 그 지역 전체 토지의 약 10%를 노비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의 법에는 주인이 노비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노비를 죽인 주인은 장형 60대와 도형 1년에 처하며 그 노비의 가족은 양인으로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말을 직접 남겼습니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하늘이 낸 백성 아님이 없으니 신하된 자로서 하늘이 낳은 백성을 부리는 것만도 만족하다 할 것인데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세종이 이 말을 형조에 공식하다란 것은 1444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법이 있다는 것과 법이 지켜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경국대전은 명백히 적시합니다. 처첩 노비가 가장을 고발하면 무반 대역 반역을 제외하고 목매달아 죽인다. 주인이 노비를 죽여 처벌받더라도 양반이라면 돈을 내고 형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명률에는 독소 조항이 있어서 주인이 훈육을 명분으로 때리다가 죽게 만든 경우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함해 표류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인은 사소한 이유로도 자기 노예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17세기 네덜란드인 하멜의 눈에 비친 조선이 그랬습니다. 노비가 주인에게 욕을 하면 사형이었습니다. 실수로 죽여도 사형이었고 손으로 때리기만 해도 사형이었습니다. 반대로 주인이 노비를 죽여도 솜방망이 처벌. 이 극단적인 비대칭이 조선 노비제의 본질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노비라도 공노비와 사노비는 처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노비는 그래도 주인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노비가 아프면 약을 지어주고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는 주인도 있었습니다. 노비는 주인 집안의 소중한 재산이었으니까요. 재산을 함부로 망가뜨리는 건 주인에게도 손해였습니다. 타인의 사노비를 함부로 대하면 그 노비의 주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됐습니다. 일종의 보호막이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공노비는 달랐습니다. 보호해줄 주인이 없었습니다. 관청에 소속된 노비는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사회적 보호망이 전혀 없었고 학대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영무에 연루된 가문의 여성들이 공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죄인 신분으로 간주되어 더욱 극심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같은 노비라는 이름 아래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세종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숙번이라는 관료가 자신의 15세 여종 소비를 하려 했습니다. 소비는 칼을 들어 저항하다 주인의 이마에 상처를 냈습니다. 법대로라면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노비는 장형 100대의 유형 상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소비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용기 있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수범 이숙번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의 여종을 강제로 주인이 처벌된 사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비들은 그냥 당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싸웠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도망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도망간 노비들이 생각보다 잘 살아남았다는 점입니다. 산업의 발달로 임노동자, 머슴, 행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 노비가 너무 많아지자 영조는 노비비 총제를 시행합니다. 도망간 노비의 세금을 남아있는 노비에게 전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남아있는 노비들도 더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1785년 정조는 노비추세법을 폐지합니다. 도망간 노비를 국가가 잡아다주는 제도를 없앤 겁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사실상 노비 해방을 묵인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도망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말금이라는 여성 노비는 남편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뺏으려는 친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습니다. 노비가 주인을 상대로 30년 소송을 이어간 기록도 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노비가 대부분이었던 시대에 이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7세기, 이양법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18세기, 상평통보가 유통되면서 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상공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노비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왜군이 조선을 침략하자 조정은 병력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적의 목을 하나만 베면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겠다. 10명 이상을 베면 문반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포상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통에 신분증이 불타고 주인이 도망가고 노비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자기가 노비인지 양인인지 증명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대거 생겨났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수많은 노비들이 자연스럽게 양인으로 편입됐습니다. 전쟁은 신분제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경제 변화가 그 균열을 더 벌렸습니다. 과거에는 노비가 주인의 집에서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으로 세금을 내는 납공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노비가 주인 집에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동시에 경제력이 생긴 노비들이 합법적으로 신분을 사는 일도 늘어납니다. 공명첩이라는 일종의 신분증을 돈으로 사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불법적인 방법도 성행했습니다. 족보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호적에 자식을 끼워 넣거나 심지어 몰락한 양반 가문의 족보를 통째로 사버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17세기 초 단성현의 호적에서 노비 비율은 4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1780년에는 같은 지역에서 10% 미만으로 급락합니다. 불과 100년 만에 노비 인구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노비제는 법이 폐지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들이 터집니다. 1801년 공노비 6만 6천여 명이 해방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재정 문제였습니다. 도망간 노비가 너무 많아서 노비를 유지하는 비용이 세금 수입보다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노비제가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 그게 첫 번째 해방을 이끌었습니다. 도덕적 각성이 아니라 경제적 계산이 먼저였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1886년 고종은 노비 세습제를 폐지합니다. 부모가 노비여도 자식은 자유인이 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 모든 공노비와 사노비가 법적으로 폐지됩니다. 2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노비제가 공식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폐지가 실질적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대부분의 노비들은 신분만 바뀌었을 뿐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비는 머슴이 됐고 주인은 지주가 됐고 관계는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안에서 누가 노비 출신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이상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고 공장이 생기고 도시에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기 시작하면서야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에서 노비제가 끝납니다. 법적 폐지는 1894년, 실질적 소멸은 1970년대. 이 76년의 간극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바뀐 노비로 살아야 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비는 재산을 가졌고 소송을 했고 도망쳤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팔리고 상속되고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서양의 노예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 질문은 다음 편에서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분법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선은 야만적이었다. 혹은 조선 노비제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세종이 노비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그건 분명히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하지만 같은 세종이
노비 종모법을 강화해 노비의 숫자를 늘리는 구조를 묵인했습니다. 좋은 주인도 있었고 나쁜 주인도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노비도 있었고 충노비로 불리며 주인 가족을 지킨 노비도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싸운 노비도 있었고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한 노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삶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는 자신의 여성 노비 2명을 해방시키며 한 명은 며느리로, 한 명은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자진, 이회영, 여운형 같은 계몽 지식인들은 집안의 노비 문서를 불에 태우며 스스로 노비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분들이 노비를 해방시킨 건 법이 강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결국 이런 선택들이 쌓여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단순한 제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제도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맑음이 남편의 땅을 지키기 위해 관아에 소지를 올렸을 때, 소비가 칼을 들어 자신을 지켰을 때, 어느 이름 모를 노비가 족보를 위조해 자신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하려 했을 때, 그들은 구조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습니다. 역사는 왕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실제로 살아낸 사람은 그들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아닐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선의 노비, 서양의 노예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는지 정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사 통찰이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끝냈습니다. 조선의 노비는 서양의 노예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는가? 오늘 그 답을 정면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 조선의 노비가 미국 흑인 노예, 고대 로마의 노예, 중세 유럽의 농노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둘째, 우리가 잘 모르는 중국과 일본의 예속 신분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그리고 셋째, 이 비교가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입니다. 시작합니다. 비교를 하려면 먼저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노예, 농노, 노비를 뭉뚱그려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셋을 전혀 다른 범주로 구분합니다. 그 차이를 먼저 짚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범주는 사유재산형 노예입니다. 고대 로마의 노예와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법적 지위입니다. 법적으로 인격권이 극도로 제한된 존재였습니다. 재산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 됐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사회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토지 속박형 농노입니다. 중세 서유럽의 전형적인 예속민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재산으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주의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가정을 꾸리고 제한적이나마 재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예와 자유민 사이 어딘가에 있었던 사람들. 세 번째가 조선의 노비입니다. 그리고 1편에서 우리가 확인했듯 이것이 가장 설명하기 까다롭습니다. 법적으로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하고 심지어 다른 노비를 부렸습니다. 이 이중성이 조선 노비제의 핵심입니다. 이 세 범주를 기준으로 이제 각 나라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는 가장 많이 비교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조선 노비와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가족입니다. 미국 남부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흑인 노예는 가족 단위로 막사에 수용됐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가족이 해체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없었습니다. 노예가 땅을 갈아 수확한 묘나는 전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법적 보호의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도 사실 노예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1798년 헌법은 주인이 악의적으로 노예를 살해하거나 불구로 만들면 자유인을 살해했을 때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1775년 윌리엄 피트먼,
1839년 존 후버처럼 자기 노예를 학대해 죽인 죄로 사형에 처해진 주인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길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인 중심의 사법체계 안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법조항이 있어도 그 법을 실제로 작동시킬 힘이 노예 쪽에는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노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외관의 문제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흑인은 피부색으로 즉각 식별됐습니다. 도망쳐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영구적인 낙인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의 노비는 양인과 같은 외모, 같은 언어를 가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의복도 동일했고 신체 낙인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분차별의 강도가 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추적과 식별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뜻입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도망노비가 그토록 많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도망치면 추적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노예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로마의 노예도 법적으로는 완전한 물건이었습니다. 인격권이 없었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도 원칙적으로 없었습니다. 주인의 허락 아래 동거하는 콘투베르니움이 가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제도가 있었습니다. 페쿨리니움입니다. 주인 명의 아래 노예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입니다. 법적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었지만 노예가 실질적으로 운용했습니다. 로마의 노예 중에는 이것으로 부를 쌓아 결국 자유를 산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흥미롭게 본 건 이 페쿨리움이 조선 노비의 재산권과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의 외거 노비는 안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기보다는 관행과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재산 보유와 상속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의 페쿨리움은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 명의의 자산이었습니다. 실질적 운용은 노예가 했지만 법적 소유의 귀속이 달랐습니다. 생사 여탈권도 달랐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기에는 주인이 노예를 죽이는 것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됐습니다. 제정 시기 이후 일부 제한이 생겼지만 사적 제재권은 압도적으로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경국대전이 주인의 사형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물론 1편에서 말씀드렸듯 법과 현실의 간극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세 유럽의 농노는 조선 노비보다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실제로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유럽 농노는 영주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고 소장료만 내면 나머지 생산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토지를 포기하면 자유인이 되는 길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라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왕실 직할 도시로 이주하면 일정 기간 뒤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서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신분이 자식에게 법적으로 강제 세습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점들만 보면 조선 노비보다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서유럽의 농노제는 14세기 흑사병 대유행 이후 노동력이 귀해지면서 농민의 협상력이 올라갔고 그 흐름 속에서 15세기 무렵까지 점차 해체의 길을 걸었습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개인의 권리 개념이 자리 잡은 것도 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압박과 중앙아시아의 위협 속에서 러시아는 19세기 중엽까지 농노제를 유지했습니다. 1861년 농노 해방령이 나왔을 때 지식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노동력으로 사고팔 수 있는가 라고 비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농노는 후기로 갈수록 토지에 묶인 존재를 넘어 인간 자체가 사고 팔리는 사유재산에 가까운 형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같은 농노라는 이름 아래 서유럽과 러시아의 실사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세 유럽의 농노제에 관한 기록들, 예를 들면 결혼세나 초약권 같은 것들이 후대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20세기 초부터 학자들이 지적해왔습니다. 법전에 적힌 내용이 실제 법정에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선 노비제 연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전의 글자와 삶의 실제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습니다. 일본의 예속 신부는 이게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조선과 비교할 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11세기에서 17세기 사이 게닌이라 불리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로 이어지는 긴 시간이고 게닌의 처지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의 게닌에 한해서 보면 주인의 사적 소유물로 취급됐고 막부는 이를 간의 일로 간주해 주인의 처벌권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조선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선명합니다. 조선은 경국대전으로 주인의 생사여탈권에 국가가 개입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 막부는 그 영역에 상대적으로 덜 개입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점을 근거로 적어도 이 시기의 게닌이 조선의 노비보다 더 노예적 성질이 강했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일본의 예속신분은 시기와 지역, 신분군에 따라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 해석을 모든 시기의 게닌이나 다른 예속신분군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닌과 조선 노비의 또 다른 차이는 신분 세습의 성격입니다. 게닌도 세습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조선 노비처럼 법전에 명문화된 강제적 세습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일천즉천 원칙은 법전에 명시된 제도였습니다. 에도 시대의 피차별 불황민, 즉 부라쿠민도 짚어야 합니다. 이들은 개인에게 종속된 노비라기보다는 특정 직업과 혈통으로 묶인 집단적 천민계층이었습니다. 도살업, 가죽업, 사형집행 등 천시받는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조선으로 치면 노비보다는 백정이나 제인 같은 천민 집단과 구조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과 철저히 구분되고 공간적으로도 분리됐습니다. 조선의 외거노비가 같은 마을에서 양인들과 이웃하며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배제였습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의 일반 피지배 계층도 생각보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떤 농작물을 경작할지 통제받고 의식주에 강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는 일부 다이묘가 자기 영지 백성을 포르투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긴 기록도 있습니다. 히데요시가 1587년 자국민 인신매매를 금지했지만 에도 막부 시대에도 상행에 재차 금지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많은 분들이 중국에는 혈통세습 노비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유영원도 반계수록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시대별로 들여다보면 이 통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먼저 청나라의 가생자입니다. 간의 여자 노비와 결혼해 낳은 자식은 가생자라 불리며 부모의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전상의 세습 규정입니다. 한나라 시기에는 또 다른 양상이 있었습니다. 파산한 농민들이 대거 노비로 전락했고 노비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노시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강희제 20년의 기록을 보면 대동과 선부 지역의 흉년이 들어 부모들이 자녀를 팔았는데 어린아이는 백문도 안 됐고 성인도 은 1에서 2냥이 안 됐다고 합니다. 수레들이 끊이지 않고 들이닥쳐 여러 손을 거쳐 파였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명청시대의 악호, 타민, 단민 같은 세습 천민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생자와는 또 다른 범주입니다. 농민이나 상인이 될 수 없었고 과거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었으며 다른 신분과의 결혼도 금지됐습니다. 일부 집단은 독자적인 성씨를 갖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옹정제 때 형식적으로 천인 신분에서 벗어나는 조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차별은 신해혁명 이후, 즉 1911년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청대의 가생자, 명청대의 천민 집단, 한대의 노비시장.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중국에는 세습 신분 예속이 없었다는 통설은 적어도 시대를 좁혀서 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이 비교들을 놓고 학계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한쪽에는 워싱턴 대학교 제임스 팔레 교수를 비롯한 서구 한국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논거는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17세기 일부 지역 호적을 보면 노비로 등록된 인구가 전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그 비중을 30%대로 추정합니다. 이 수치는 고대 로마의 전성기와 미국 남부의 노예 비율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인류학적으로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법적 사유재산인 사회는 구조적인 노예제 사회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호적 기준인지 인구 전체 기준인지 어느 지역 어느 시기의 호적인지에 따라 연구자별로 추정치가 꽤 다르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인구 비율의 착시를 지적합니다. 조선 노비의 대다수는 주인과 따로 살며 독립된 가정을 꾸린 외거노비였다는 것이 실증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매년 신공만 바치면 일상생활은 일반 자영농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호적과 매매 문기를 추적한 연구에서는 실제로 노비가 사고 팔리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이름은 노비지만 실질은 농노 혹은 독립소농에 가까웠다는 분석입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주장 모두 사실에 근거합니다. 다만 어느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법적 지위에 무게를 두면 노예제 사회입니다. 실제 삶의 양식에 무게를 두면 농노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 자체가 조선 노비제의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교에서 조선이 더 나았다 혹은 미국이 더 나빴다는 식의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역사를 잘못 읽는 방식입니다. 법조항 몇 개를 근거로 어느 한쪽의 예속 신분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제도 속에서 실제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제도의 폭력성은 단편적인 사례나 법조항이 아니라 그 구조 속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삶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교가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저는 이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패턴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지배 집단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예속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사실은 크게 나쁘지 않다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외거노비가 자유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미국 남부의 노예주들은 노예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귀족들은 농노가 영주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언제나 지배하는 쪽의 관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 패턴은 남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방식.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면서 실질적 기회는 여전히 출발선부터 다르게 주어지는 현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노비제가 폐지됐습니다. 1865년 미국에서 수정헌법 13조로 노예제가 폐지됐습니다. 법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편 마지막에 말씀드렸듯 법적 폐지와 실질적 해방 사이에는 언제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제도의 몫인지, 개인의 몫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역사는 그 질문에 하나의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시대의 역사가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통찰이었습니다.